유럽 증시가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칼스버그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한 데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로존의 회복 과정에 위험 요인들이 남아있다는 발언을 한 것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독일 연방은행이 올해 1분기에 경제가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 것 등은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0.16% 하락한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18%, 0.46%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대통령의 날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로존의 경기 부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초반 지금까지 확인된 지표들을 볼 때 유로존의 수요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수 부진의 원인으로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부진과 공공부문, 민간부문의 재정 건전화의 필요성 때문으로 꼽으며 해외 수요 역시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독일 연방은행은 2월 원래 경제 전망을 통해 독일 경제가 1분기 동안 점진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독일 경제가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 비해 경제 사정이 나은 편이긴 하지만 독일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지난해 독일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 0.6% 위축된 이후 2분기에 0.3%, 3분기에 0.2%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탈리아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이 막바지 부동층 공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대선 전 마지막 주를 맞이했으며 피에로 루이지 베르사니 후보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후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채무 위기를 넘긴 이탈리아는 이번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유로존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탈리아 유권자들 중 20% 이상이 아직 부동층으로 남아있으며 투표 직전까지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일본 내각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지난 15일 밝힌 것을 보면 두 정상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세, 미일 동맹 강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합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직후라는 점에서 두 정상이 만나면 북핵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시의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개인의 매도 속에 장중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1980은 지켜내면서 마감했죠. 0.7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1981에 마감했고 코스닥의 상승폭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0.7% 정도 오르면서 나흘째 상승 흐름을 유지하며 518선에서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주에는 미국 시퀘스터 시행 시기의 연장 협상이 진행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4일, 25일에는 이탈리아의 조기 총선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도 어렵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앞서 미국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했고 유럽 증시는 혼조로 마감됐습니다. 글로벌 이슈 자세하게 확인해보고 오늘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글로벌 증시와 야간 선물 따라잡기 순서인데요.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명입니다. 네, 미국 증시는 대통령의 날을 맞아 휴장했었고 유럽 증시는 혼조로 마감됐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네, 오늘 미국 증시는 프레지던트 데이로 시장한 관계로 유럽 증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마감한 유럽 증시는 18개 시장 가운데 4개 시장의 지수가 상승하고 14개 시장의 지수는 하락해 하락률 77%로 약세로 마감하였습니다. 국가별로는 독일 닥스 지수가 7,628포인트까지 0.46% 상승하고 프랑스 깔크 지수가 3,667포인트까지 0.18%, 스웨덴이 370포인트까지 0.21%, 폴란드가 46,508포인트까지
0.30% 상승한 반면에 영국 FT 지수는 6,318포인트까지 0.16% 하락하고 이탈리아가 16,406포인트까지 0.51%, 스페인이 8,108포인트까지 0.51%, 러시아가 1,577포인트까지 0.7%, 그리스가 1,026포인트까지 1.72%, 이스라엘이 1,087포인트까지 0.45% 하락하였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 지수는 286.72포인트까지 0.2%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혼조 속에서 최근의 약세 조정이 지속되었습니다. 정고점 돌파를 지속 중인 스웨덴, 스위스,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단기 급등 후 고점권에서 숨고르기 조정이 지속 전개되었습니다. 미 증시가 휴정하고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 거래량이 지난 30일간 평균치의 48%에 그치며 G20 재무장관 회담 이후 유로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며 투자자들이 관망하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광산에서 노조원들 간 충돌로 최소 5명의 근로자가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에 앵글로 아메리칸이 3%, 아메리칸 베리골드가 4% 하락하는 등 광산주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프랑스 나타시스 은행이 모기업의 지분 일부를 매각한 다음 수익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한다는 소식에 29% 상승하고 독일 코메르츠 방크가 2.4% 상승하는 등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독일 최대 케이블 회사 하벨 도이칠란드 지주사가 통신업체 보다폰 지분을 매입한다는 소식에 3.8% 상승하였습니다.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은 스웨덴, 스위스,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정권에 있으나 주요 증시인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지속 유입되고 있고 미국 증시도 긍정적이어서 단기 급등 후 고점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은 미국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오늘 휴장하였지만 나스닥 선물이 3.5포인트, S&P 500 선물은 1.25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전일 전망드린 대로 긍정적 관점에서 미국 증시 매수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환율 시장을 분석해보면 원달러는 달러당 1,076원 선을 저점으로 반등 국면에 있어 1,100원 전후까지 추가 상승이 전망되고 엔달러는 조정 후 재차 상승 국면에 있어 94엔과 95엔을 차례로 돌파하며 달러당 100엔을 향해 질주할 것이며 유로화는 현재 가격대에서 혼짓을 보일 것으로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야간 선물 마감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미 증시 휴장으로 한산하였는데 주간 시장 대비해서 0.15포인트 하락한 262.15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5.262.30, 저점 261.90으로 0.4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3,868계약으로 12월 13일 선물 3월물이 본격 거래를 시작한 이래 가장 부진하였고 지수 변동성도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시초가 약밥 출발로 장 초반 262포인트를 하이하였으나 유럽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미 증시가 휴정하는 관계로 장중 내내 특별한 모멘텀 없이 262.00에서 262.30 사이에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약보합에 마쳤습니다.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 저점을 기록한 후 장중 내내 낙폭을 만회하며 매수세가 유입되어 매도보다는 매수 우위의 흐름이 전개되었습니다. 개인이 93계약, 기관이 15계약 매수하고 외국인이 104계약 매도하며 개인의 매수 대 외국인의 매도가 새 대결을 벌였습니다. 개인은 장 초반 150계약 이상 매수하다 수량을 줄였고 외국인은 150계약까지 매도하다 수량을 줄였으며 기관은 장중 내내 소폭 매도하다 장막판 매수 우위로 전환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선물지수의 하락으로 콜은 약보한 포승 강보합에 마감하였습니다. 선물지수의 하락으로 장중 콜은 10% 가까이 하락하고 포승 10% 가까이 상승하였지만 선물지수가 장막판 낙폭을 축소하자 콜은 약보합, 포승 강보합에 마쳤습니다. 선물지수의 변동성 감소로 옵션 매매하기에 어려운 장세가 전개되어 매매했다면 대부분 수익 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와 선물 옵션 시장의 전망과 함께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는 시초가 약보합 출발에 장 초반 1985포인트까지 상승하였으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로 장중 종합지수가 1973, 선물지수가 260.85포인트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프로그램 매수를 앞세워 현물을 쌍끌이 매수하자 오장 재차 반등하여 강보합에 마감하였습니다. 엔화 급등으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SK 등 환율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으나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하이닉스, 삼성증권 등을 중심으로 반등하여 강보합에 마감하며 또다시 부합권에서 옵션 양매도 장세가 전개되었습니다. 국내 증시가 1930포인트를 저점으로 반등해 1차 저항선 종합지수 1950, 선물지수 257포인트와 2차 저항선 종합지수 1970, 선물지수 260포인트를 돌파한 후 1970포인트 선에서 견조한 지선을 구축하며 반등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 이후 1980포인트 선 전후에서 조정이 전개되고 있으나 조만간 박스권 고점 종합지수 2000, 선물지수 265포인트를 넘어 본격적 랠리를 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물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삼성증권, 삼성생명,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SK텔레콤,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IT, 자동차, 금융, 통신, 전기가스, 철강조선업종 등을 중심으로 업종 종목별로 매수 지속하고 선물 옵션도 긍정적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시초가 부합 출발로 종합지수 1975, 선물지수 261.5포인트를 지지선으로 종합지수 1990, 선물지수 265포인트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장 초반 선물을 261.5포인트 전후에 매수해 상승 시 반등 고점이나 선물 265포인트 전후에 청산하는 긍정적 관점에서 매수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저점은 종합지수 1975, 선물지수 261.50, 고점은 종합지수 1995, 선물지수 265포인트를 제시하며 하락시 지지선은 선물지수 261.5포인트, 상승시 저항선은 선물지수 265.5포인트를 제시하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61에서 상한선 266포인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풋매도 또는 콜 매수 또는 강세 콜 스프레드 또는 크리스마스 트리 콜 매수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풋매도는 지수가 상승하거나 변동성 축소되는 보합권일 때 유리하고 콜 매수는 지수가 상승하고 변동성이 증가할 때 유리하며 강세 콜 스프레드는 콜 내가격 한계약 매수에 등가격 한계약 매도로 지수가 상승하거나 변동성 중립으로 지수가 분폭 하락만 하지 않으면 특히 상승 시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며 크리스마스 트리 콜 매수란 콜 내가격 매수 한계약의 등가격 매도 한계약과 외가격 매도 한계약으로 옵션 매수와 매도 후 델타 값은 제로가 되도록 해 지수가 상승하되 보합권 행보 국면의 정체 국면일 때 수익이 극대화되는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는 24일, 25일에 걸쳐서 이탈리아 조기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각 당의 지지율 동향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1월 달에 네. 이 몬티 총리가 중도연합에 합류된 이후에 예. 내용을 살펴드렸는데요. 이제 일주일여 남았습니다. 이탈리아의 2월 총선, 유로존의 가장 큰 정치적 변수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 당의 지지율 동향은 전 총리였죠. 베를루스코니가 이끌고 있는 국민당이 현재 많이 약진한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면서 혼전 양상을 막판에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2월 9일 이후에는 여론조사가 공표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흐름인데요. 네. 2월 9일까지의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33.8%로 기존의 1위를 고수를 하고 있고 국민당이 10% 이상 1월 달에는 차이가 났지만 5%가량으로 현재 격차를 좁혔습니다. 27.8%까지 따라왔고 중도연합, 몬티 총리가 현재 몸을 담고 있는 중도연합은 13.4%, 그리고 베페 그릴로가 이끌고 있는 오성운동이 18.8%로 2강 2중에 현재 그 구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일주일여 남은 이런 현재의 총선 구도에서 어제 몬티 전 총리가 텔레비전 토론을 하자라고 제의를 했는데 예. 오늘 베를루스코니 국민당 후보가 이를 참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일주일여 남은 이 총선의 예. 막판 TV 토론이 가장 큰 현재 변수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총선 막판에 베를루스코니 국민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의 아픈 부분을 예. 파고들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몬티 총리가 이끌고 온 이른바 테크노크랏, 기술 관료 중심의 내각 체제에서 긴축과 세수 확대를 병행하면서 6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가져가고 있고 높은 실업률로 인해서 절망적인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요. 베를루스코니 현재 국민당의 후보는 자신이 총리에 다시 등극할 경우에 재산세를 부활한 것을 다시 폐지하고 재산세로 걷어들인 세금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러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표심이 이런 부분에 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를루스코니는 2008년도에 재산세를 폐지를 했지만 이른바 몬티 총리가 다시 들어오면서 긴축과 세수 확대 이런 일환으로 정책을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이 40억 유로 정도가 지난해에 거쳤는데요. 이를 베를루스코니는 아무런 대가 없이 국민들에게 환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국민들의 표심을 자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베르사니 당수도 이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베를루스코니는 부유세 신설에서도 부유세를 신설하지 않겠다라는 공약을 걸고 있어서 이런 점이 막판 표심의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민주당과 중도연합 측에서는 워낙 말바꾸기가 심한 베를루스코니가 총리에 만약에 승리할 경우 이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느냐,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의문을 상당수 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유로존이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언제쯤 총선 결과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까? 총선 결과는 한 일주일 정도, 예. 우리 시간으로 27일 정도면 그 윤곽을 알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금년의 유로존의 정치 일정으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2월 이탈리아 총선과 9월에 이제 독일 총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탈리아 총선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은 이 전 총리인 베를루스코니가 다시 등장하면서 네. 총선의 구도를 긴축 대 반긴축, 개혁 대 반개혁의 상황으로 현재 몰아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국민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국민당 쪽에 지지 표시가 많이 나타날 경우 지금까지 나타나 왔던 개혁 구도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유로존의 주요 지도자들이 현재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제 성장률 수치에서 그대로 목도가 되는데요. 지난해 4분기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률 잠정치는 마이너스 0.9%로 후퇴를 했고요. 잠정적으로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2%로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올해도 1%의 마이너스 성장의 리세션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으로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이런 긴축의 장기화로 인한 불편함을 국민당의 표심으로 지지가 나타날 경우 전국 혼란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오는 22일부터는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가 함께 만나게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아베 총리의 취임 이후 첫 번째 대면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베 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예.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 2기 행정부 출범이라든지 이런 일정 때문에 그 미국 내 국내 일정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만 22일부터 24일까지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게 됩니다. 역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북한 핵 문제, 이런 부분이 아주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베 총리 이후 첫 미팅이고 예상보다 늦어졌지만 밀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주요 회담 내용은 미일의 전통적인 동맹의 공고한 확립, 이런 부분에 확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핵 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문제, 이런 데에서도 토의가 신중하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센카쿠 다오이다오 분쟁과 관련한 그 일중 영토 마찰 문제에 대해서 네. 일본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미국의 의중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아베 총리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서 일본은행이 외채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회담을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는 의중을 현재 오바마 대통령에게 실린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따라서 중국과의 마찰을 통해서 중국의 인민은행이 중국의 자산 중 일부 미국의 국채를 내다 팔 수 있는 부분을 네. 일본을 통해서 보전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좀 아베 총리가 강조할 것으로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논의될 내용들 중에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북한 제재 문제일 텐데요.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문제지만 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논의가 된다라는 예. 부분을 또 우리가 또 관찰해야 된다는 점, 네. 이런 점이 우리의 이제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북한의 금융 제재 문제를 강력하게 가장 먼저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일본과 미국이 공동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벽에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금융과 무역 제재, 자산 동결과 여행을 제한하는 성명을 채택을 했는데요. 이번 아베 오바마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와 그다음에 핵실험에 따른 추가적인 제재 방안, 이런 부분에 공동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하원에서 현재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부분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고요. 금융 제재도 발의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3차 핵실험,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유엔 차원의 제재 성명과 더불어서 미 상원은 북한의 핵 확산 금지 법안을 채택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조를 맞추면서 나올 텐데요. 이렇게 이제 그 두 국가, 미국과 일본이 금융 제재가 나타날 경우 북한이 이미 중국에 추가 핵실험 계획을 통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일의 제재안 발표 시 추가적인 반발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우리 정부도 현재 촉각을 매우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 밖에 좀 논의될 제재 중에 좀 장기적인 논의 제재들 한번 살펴볼게요. 그렇습니다. 특히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협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둔하는 입장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중국, 동아시아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경제협정과 더불어서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미국이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내용을 엔저를 용인하는 부분에 일본이 선물 보따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인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일의 전략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후텐마 기지의 이전 문제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동아시아 교역 규모가 특히 커지고 있는 부분은 인도를 비롯해서 베트남과 미얀마, 특히 인구가 많은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미국도 이 시장을 놓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본의 지지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내 증시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코스피의 상승폭은 0.04% 정도에 그쳤고 코스닥은 0.7% 정도 오르면서 나흘째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정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를 보였습니다만 사실 뭐 의미를 찾기는 좀 미미한 수준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 그 G20 이후에 아무래도 엔저 현상에 대한 어떤 G10의 방조 우려 이런 뭐 우려들이 반영이 되면서 자동차주들은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뭐 엔저 기조상 이런 기조가 조금씩 더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환율 우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자동차주, 특히나 이제 수출주 중에 자동차주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네. 뭐 그런 우려감이 이제 표시가 된 것 같고요. 하지만 코스닥 흐름은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보다는 흐름이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 양매수를 보여줌으로써 최근에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518, 전 고점 부근 540 근처까지 도달하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최근의 흐름 자체가 아무래도 그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뭐 휴대폰 부품주, 스마트폰 부품주, 이런 IT 관련주들에 대한 기관의 매수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흐름이 상대적으로 강세 현상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는 그런 장을 어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장 국내 증시에서 살펴봐야 할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가장 뭐 중요한 이제 뭐 시장의 흐름. 어제 사실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느냐 뭐 이런 부분부터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장도 예측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 사실 경기 방어주의 흐름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뭐 LG U+라든지 SK텔레콤 통신주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어제 다시 관심을 보이면서 상승 흐름을 꾸준히 이어졌고요. 그리고 음식료품 업종들 역시나 경기 방어주 형태 내수주 흐름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워렌 버핏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 케첩 회사죠, 하인즈 식품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식품업계
회사들이 어느 정도 가치주 형태의 그런 그 업종의 형태를 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어제 오리온 같은 경우에 거의 6%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는 모습을 네. 보여줬고 그리고 최근에 그 전반적으로 모바일 게임 관련 휴대폰,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무선 충전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RF텍 최근에 친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흐름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한솔테크닉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네. 2만 원대를 이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무선 충전기 그리고 여러 가지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그리고 뭐 FCB 관련주들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시장 이런 업종들 위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네. 경기 민감주 특히나 수출주 위주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외국인의 어떤 수급에 의해 달려있지 않나 뭐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결국에는 오늘장 가장 이제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이 그 외국인이 어떤 네. 식으로 매수 스탠스를 취하느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현물을 매수를 했지만 그 선물은 매도를 하고 콜옵션은 매도를 하는 네.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충분히 가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조가 이번 주 내내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2000포인트 안착은 조금 힘들어 보이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점. 그리고 2000포인트 안착을 위해서는 사실 그 거래량이 상당히 동반돼야 됩니다. 어제 그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이 3조 남짓밖에 안 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결국에는 시장의 흐름 자체 거래량이 동반되는 수급의 개선. 결국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거래량과 함께 동반될 예. 때 2000포인트 안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나 모바일 휴대폰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은 25일 있을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죠. 네. 이런 관련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를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점.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 낙폭이 가다했던 그런 업종과 그리고 수급, 뭐 실적 개선 종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종목을 택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한 3월 그 1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적이나 수급에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시는 전략, 단기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낙폭 가대주들은 좀 더 시간을 좀 길게 보면서 접근하시는 방법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동반되는 외국인의 수급 개선이 뒷받침되기 전까지는 2000선 안착은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하시면서 중소형주에 관심을 더 보자 하셨고요. 스마트폰 관련주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도 들어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예. 역시나 이제 중소형주 네. 관련된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휴비치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안경점과 그리고 안과에 납품하는 이제 필수 진단기기를 납품하는 회사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상해 휴비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기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중국의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네. 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중국 인구에 사실 뭐 중국 인구는 눈이 조금 나쁘더라도 안경을 잘 안 끼는 아직까지 뭐 그런 관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안경을 끼는 뭐 그런 그 시장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관점에서 중국에 대한 성장률 기대감들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경쟁사 탑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보수적으로 경영을 하겠다라는 점, 신제품을 개발하지 않고 이전에 만들어놨던 제품을 소진을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올해 그 연간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사에 대한 반사이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기관이 꾸준히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가격대 상당히 16,000원대 매물대가 이제 깊게 쌓여 있습니다. 기관의 매집이 이루어졌던 가격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6,000원 초반에는 충분히 기간의 매수 단가와 거의 비슷한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매수 충분히 가격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 1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중국의 성장성이 확인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19,000원 레벨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수급적으로 기간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된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네. 손절가는 한 15,000원 정도 지금 한 121선에 걸쳐 있는 부분이죠. 그 정도로 보시면서 가격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휴비트,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실적과 또 수급 모두 좋은 종목을 꼽아주셨는데요. 중국에서 안경이 보편화된다면 중국 시장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매수 가격은 16,0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19,000원으로 휴비트 정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주점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19일) 화요일 이슈앤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등 핵심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총부채 상환 비율 완화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중소기업 지원 활동 기간을 정년기간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적은 리기조와 부동산 침체, 증시 부진 등의 영향으로 단기 부동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커졌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단기성 부동자금은 66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담보 능력이나 신용 등급이 낮아도 주변 신뢰가 높고 평판이 좋으면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 심사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이 관계형 금융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대출 평가 시스템을 고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라진 거래 등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중견 건설회사들조차 쓰러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총부채 상환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주문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등 핵심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총부채 상환 비율 완화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7일 지명된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모두 규제 철폐 쪽에 무게를 둔 부동산 부양장관이어서 규제 철원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장관직이 부총리직으로 승격하면서 명실상부한 경제 분야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 기획정부 내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DTI 완화가 최종 해법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현 내정자도 이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정책국을 가장 먼저 불러 업무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그가 수장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도 최근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까지 올리고 DTI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기존 금리를 내려서라도 집값을 부양해야 한다는 내용의 본격적인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 내정자가 그만큼 부동산 경기 부양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그만큼 현재 부동산 침체가 심각하다라는 건데 현재 부동산 시장 거래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는 부자 네. 기살리기 차원이 아닌 경기 대응 차원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경당성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경기 불확성이 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어떤 식으로 되살리지 않으면 올해 경기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실제로 올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27,070건까지 급락해 지난 7월 이후 6개월 만에 1만 건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부와 국토부, 금융위 등 관련 부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얼개를 각자 그려놓고 막판 협의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 시장만큼이나 급선무로 꼽히는 부분이 바로 중소기업 살리기인데요. 허리가 잘 살아야지 국가 경제 기틀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방안이 추진된다고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산하 연구원들의 중소기업 지원 활동 기간을 정년기간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년이 58세인 선임 연구원의 경우 3년간 중소기업 지원 활동을 하면 61세에 정년 퇴임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정재훈 지식경제부 차관보는 지난 14일 서울 경제신문이 주최한 동반 성장을 위한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상반기 내 최종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파견 기간만큼 연구원 정년 기간에서 제외하거나 정년 이후 추가로 계약 연구원제 형태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향후 정부 주도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활동 지원이 활성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저금리의 부동산 시장도 침체기에 빠져들고 또 증시마저 어려우면서 갈 곳을 잃은 자금이 6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 않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위축에 증시마저 부진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투자금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단기성 부동자금은 총 666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금이 44조 원을 넘었고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 예금이 313조 1,598억 원, 머니마켓펀드가 45조 7,6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양독성 예금 증서가 20조 3,372억 원, 종합 자산관리 계좌가 36조 2,036억 원, 환매 조건부 채권이 6조 9,28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6개월 미만의 정기예금 70조 440억 원과 증권사의 투자예탁금 17조 750억 원 합하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시장을 배회하고 있는 단기성 부동자금은 총 666조 3,626억 원에 달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지난 2008년 말 540조 원을 기록했던 단기성 부동자금은 이듬해 647조 원으로 급등한 후 2010년 말 653조 원, 지난해 말 650조 원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이라 단기적으로 투자 수요가 살아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로에 있고 증시 전망도 밝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한편 지난해부터 크게 흔들리는 게 바로 저축은행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관계형 금융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회복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입니까? 담보 능력이나 신용 등급이 떨어져도 주변 신뢰도가 높고 평판이 좋으면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이 관계형 금융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대출 평가 시스템을 고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저축은행들이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 대형 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실이 커졌던 만큼 원래 역할을 되찾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는 우선 담보가치와 신용등급처럼 계량적 요소에 의존했던 기존 대출 심사에서 벗어나 채무자가 처한 상황이나 주변 평판과 같은 비계량적 요소도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축은행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난 우량 저축은행들의 사례를 본떠 지역 밀착형 금융에 필요한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 중소상인에 특화하는 저축은행, 관광 레저 산업에 집중하는 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의 지역별 특성도 강화합니다.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업계 등 관계기관과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시스템 보완 작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끝으로 오늘의 일정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오전 8시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채무 면제와 유예 서비스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미지급 보상급 찾아주기 추진에 관한 브리핑을 실시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